시어머니는 요즘 매일 나에게 주스를 주며 임신 기간 동안 비타민 C를 많이 보충하라고 했다. 나는 시큼해서 남편에게 건네주었고 1시간 뒤 남편은 침실에서 비명을 질렀다. 시어머니는 망했어.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수정, 임신 3개월 차였다.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는 요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민간요법에 푹 빠져 있었다. 임신 초 3달 동안 비타민 C를 대량으로 섭취해야 아이의 피부가 하얗고 눈이 반짝인다는 것이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갖자낸 주스 한 잔을 들고 어김없이 나와 구준호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수정아, 어서 마셔. 식기 전에. 시어머니가 오늘 가져온 것은 오렌지 주스였다. 노르스름한 색깔이 보기만 해도 시큼했다. 나는 요즘 입덧이 심해서 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곤 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 마시겠어요. 목구멍이 너무 시큼해요. 나는 그 오렌지 주스 냄새가 코를 찌르는 통에 뒤로 움츠러들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었고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모여들었다. 딱 한 잔이야. 너랑 아기한테 다 좋다니까. 이거 내가 새벽부터 재래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오렌지 5개 골라다가 겨우 한 잔 짜낸 거야. 준호는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으며 하품을 했다. 어머니, 너무 유난 떠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과학적인 영양 섭취를 강조하잖아요. 수정이가 못 먹겠다는데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네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즉시 아들을 노려보았다. 내가 너 가졌을 때 매일 오렌지 주스 한 잔씩 마셨어. 그래서 네가 6kg으로 태어났고 피부도 하얗고 통통해서 황달도 하나 없었잖아.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경험담이야. 준호는 나를 향해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유리컵을 받아들고 말했다. 알겠어요. 경험담. 수정이가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하니 제가 대신 마실게요. 됐죠? 어머니의 마음은 저희가 잘 알아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준호는 이미 고개를 젖히고 꿀꺽꿀꺽 몇 모금만에 주스 한 잔을 다 마셔버렸다. 다 마신 그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와, 정말 시네요. 어머니, 오렌지를 몇 개나 넣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조금 이상했다.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신 게 좋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으니 네가 마셨으니 됐어. 내일은 수정이한테 다시 짜줄게. 시어머니는 긴 컵을 들고 올 때보다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준호에게 웃었다. 고마워요. 정말 살려줬어요. 저는 정말 한 모금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준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한테 뭘 그런 걸로 고마워해요. 어머니가 너무 긴장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요. 오늘은 몸은 어때요? 아직도 많이 토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나는 침대 머리에 기대어 그가 수건을 다시 걸어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창밖은 햇살이 좋았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준호는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는 원래 오후에 유아용품점에 가서 아기 침대를 미리 보기로 계획했었다. 준호는 옷을 갈아입고 먼저 서재에 가서 업무 이메일 몇 통을 확인하고 오겠다고 말하며 나에게는 좀 더 누워있으라고 했다. 나는 목 놓은 상태로 다시 잠이 들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잠이 깼다. 그 소리는 안방 욕실 쪽에서 들려왔다. 준호였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슬리퍼 신을 생각도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갔다. 복도에는 시어머니도 자신의 방에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뛰어나오고 있었다. 준호야, 준호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동시에 안방문으로 달려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내가 문을 활짝 밀자 준호가 욕실 문 앞에 양목 카펫 위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몸은 새우처럼 구부린 채 온몸을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렌지색 액체가 섞인 구터물이 흥건했다. 공기 중에는 시큼하고 형용할 수 없는 쓴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나는 그에게 달려가 부축하려 했다. 그의 팔에 손가락이 닿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과 식은땀에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뺐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온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입술은 섬뜩할 정도로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고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다.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다. 겁은 언제 부서졌는지 원형의 벽화방아에서는 침대 협탁 쪽을 가리켰다.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준호와 깨진 컵을 보았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고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오렌지색 잔류 액체에 고정되었다가 천천히 준호의 고통스러운 얼굴로 옮겨갔다. 입술이 떨리며 몇 개의 부서진 음절을 겨우 짜냈다.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라는 세 글자가 얼음 송곳처럼 내 귀에 박혔다. 내 머릿속은 윙하고 울렸고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모든 주의는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경련하는 준호에게 쏠려 있었다. 구급차 불러. 빨리 119에 전화해.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 손을 심하게 떨렸고 잠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몇 번이나 더듬거렸다. 겨우 잠금을 해제했지만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내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난 듯했다. 그녀는 전화를 잡는 대신 침대 쪽으로 맹렬히 달려들었다. 거의 60세가 다 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다. 그녀는 깨진 유리컵에 원형 밑동과 옆에 있던 큰 조각 몇 개를 움켜쥐었다. 보지도 않고 손바닥 안에 꼭 움켜쥐었다. 깨진 유리 조각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베었고 피가 순식간에 배어나와 카펫 위로 떨어졌다. 오렌지색 구통물과 뒤섞였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겨우 통화가 된 휴대폰에 횡설수설 주소를 말하며 경악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여전히 내 품에서 경련하고 있었고 한 번의 경련마다 내 심장이 함께 찢어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유리 조각들을 자신의 잠옷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피범벅이 된 손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얼굴은 벽에 바른 회반죽처럼 하였지만 눈빛은 어떤 도끼를 품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컵이 깨진 거야. 줍지 마. 손 다쳐.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도 억지로 울음보다 더 추한 미소를 지으려 했다. 준호는 아마도 급성 위염인가 봐. 어젯밤에 밖에서 뭘 잘못 먹었나? 어젯밤에는 우리 집에서 밥 먹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구급차 쪽에서는 이미 차를 보냈고 10분 내로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준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굵게 흘러내렸고 체온은 섬뜩할 정도로 높았다. 입술색은 점점 더 짙어졌고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미약해졌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위험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내 품에서 준호를 받아가려 했다. 내가 할게. 너는 임신 중이니 태아에게 안 좋아. 그녀의 손이 준호의 어깨에 닿자 준호는 갑자기 다시 격렬하게 경련했다. 이미 토할 것은 없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시어머니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 손을 뺐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준호를 쥐구림을 다해 붙잡고 놓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 그녀가 가장 먼저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을 움켜쥔 것, 그녀가 내뱉었던 망했어라는 말, 그리고 준호가 나를 위해 마셨던 그 주스 이후 갑자기 이렇게 된 것. 수많은 의문점들이 터져오르는 물방울처럼 솟아올라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준호의 목숨이 중요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들것박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들이 놀라 문 밖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고 이웃들에게 횡설수설 변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가 좀 아파서요. 초록색 구급대원 복장을 한 의료진이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준호의 동공과 맥박을 확인하고 빠르게 몇 가지를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특별히 먹은 것이 있나요? 약물 알레르기는 없나요?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1시간쯤 전부터요. 가차는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마셨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약물 알레르기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의사 선생님, 그냥 평범하게 배탈 난 거겠죠? 오렌지가 신선하지 않았나 봐요. 선임 의사는 준우의 상태와 바닥의 구토물을 한번 훑어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즉시 동료들에게 준우를 들것에 씻도록 지시했다. 심박수 과다, 호흡억제, 입술 청색증, 독극물 섭취에 의심됩니다. 즉시 위세척해야 합니다. 보호자 한 분만 동승하세요. 독극물 섭취? 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의료진은 이미 준호를 들것에 싣고 빠르게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겉옷을 움켜쥐고 그들을 따라갔다. 시어머니도 황급히 따라왔지만 한 간호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차의 자리가 제한적이라 보호자 한 분만 타세요. 다른 분은 택시 타고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엄마예요. 제가 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손에 아직 상처가 있으시니 먼저 치료하시고 택시 타고 오세요. 나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다. 내 눈빛이 아마 차가웠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들것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닫힌 공간 안에는 단조로운 삐빅 소리와 준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아침의 장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시어머니의 다정한 미소, 그 노르스름한 주스, 준호가 나를 대신해 시원하게 마시던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의 순간적인 기묘한 표정. 만약 그 주스가 원래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쏜살같이 달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호는 곧바로 응급실로 밀려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응급처치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며 힘없이 차가운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이미 옷을 갈아입었고 손의 상처는 간단하게 붕대 털이 되어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수정아, 준호는 어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나는 팔을 빼내고 아무 말 없이 응급실 문만 응시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왜 쓸데없이 주스를 짜서. 오렌지가 정말 안 좋았나 봐. 요즘 과일들은 다 약을 치잖아. 내 아들 준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그 울음소리에서 슬픔보다는 공포가, 심지어는 의도적인 연극의 요소마저 느껴졌다. 내 머릿속에서는 아침에 그녀가 무심코 내뱉었던 망했어라는 말과 피 흘리는 것도 아랑곳 않고 유리 조각을 움켜쥐던 그녀의 다급한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마치 한 세기가 흐른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응급실 문이 열렸다. 마스크를 쓴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구준호 환자 보호자분. 나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환자분은 초기의 약물 중독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성분은 독극물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위세척과 혈액 투석을 진행했고 현재 생명 징후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혹시 환자분이 뭔가 접촉해서는 안 될 것을 접촉했거나 약물을 잘못 복용했나요? 의사의 말이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약물 중독.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의사의 흰가운 소매를 꽉 붙잡았다. 의사 선생님,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주스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오렌지에 농약 잔류물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매를 빼냈다. 농약 잔류물과 이런 중독 증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은 환자분이 최근에 특별한 약물을 복용했거나 집에 혹시 잘못 먹을 만한 것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격렬하게 부정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에 울릴 정도였다. 나는 격앙된 시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메말랐다. 의사 선생님, 만약 주스에 섞여 마셨다면 검출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세척액과 혈액 샘플 모두 검사 의뢰했으니 잔류물이 검출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휙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독이 든 바늘 같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 복도의 창백한 불빛 아래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 스산하게 진동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다급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한번 보자마자 얼굴색이 아까보다 더 굳어버렸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손에 꽉 쥐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진동은 2초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끈질기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진동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나를 향해 힐끗거렸다. 응급실 문 앞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는 유난히 귀를 찔렀다. 어머니,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 목소리는 너무 평온해서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왜 안 받으세요? 스팸 전화야. 분명 광고 전화일 거야. 정말 짜증나.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마구 문질러 끊으려 했지만 급할수록 더 엉켜서 실수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러자 울먹이는 듯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고 텅 빈 복도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왜 이제야 전화 받아요? 준호 오빠는 어때요? 많이 심각해요?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겠죠? 언니가 그 약은 그냥... 닥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급변했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다.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모든 것이 들통난 후의 사나움이 가득했다. 그 짧은 두 마디 말이 마치 열쇠처럼 찰칵하고 내 머릿속에 잠겨있던 어떤 상자를 열었다.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언니라고 불렀고 준호를 걱정했으며 그 이야기라는 말이 나왔다. 모든 조각들이 쿵 하고 맞춰지며 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윤곽을 드러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설명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나갔다. 계단 쪽으로 향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당장. 나는 냉정해져야 했고 생각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했다. 수정아, 어디가? 준우는 아직 안에 있어. 시어머니가 내 뒤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만 던졌다. 집에 가서 갈아입을 옷 좀 가져올게요. 복도에 울리는 내 목소리가 나조차도 차갑게 느껴졌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내 머릿속에서는 영화처럼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매일 어김없이 짜주던 주스, 지나치게 열정적인 그녀의 고집, 준호가 마셨을 때 그녀의 스쳐 지나가던 안타까움.
그리고 망했어라는 말. 만약 그 주스가 원래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여자가 해치려던 사람은 나였다. 내 뱃속의 악이었다. 그 주스는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준호는 나를 대신해서 이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 분노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택시 안에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내 손을 꼬집었다. 나는 흔들려서는 안 됐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됐다. 준호는 아직 병원에 누워 있었고 범인은 아직 자유로웠다. 내 아기가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다. 한때는 따뜻하다고 느꼈던. 그러나 지금은 차갑고 불쾌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다. 쓰레기통은 깨끗했다. 시어머니가 이미 치웠음이 분명했다. 나는 찬장을 열고 조리대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구석에 있는 분리수거함 중 일반 쓰레기통에 닿았다. 아침에 나갈 때 버린 쓰레기들이 아직 비우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나는 거의 쓰러지듯 달려가 그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과일 껍질, 달걀 껍데기, 사용한 휴지,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발견했다. 갈색 유리로 된 작은 약병 몇 개. 매우 작아서 내 새끼손가락만 한 높이였다. 병에 붙어있던 라벨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떼어져 있었다. 하지만 병 입구에는 아주 희미하게 노르스름한 결정체가 조금 남아 있었다. 코를 가까이 대자 아주 희미하게 쓴 아몬드와 비슷한 기묘한 냄새가 났다. 이것이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 작은 약병들을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여러 장 찍었다.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조차 피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장이었다. 사진을 다 찍고 나는 깨끗한 작은 지퍼백을 찾아 조심스럽게 약병 하나를 주워 담고 밀봉했다. 그리고 내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 숨겼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공포가 서서히 물러가고 그 자리를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채웠다. 조옥분, 당신은 나와 내 아기를 해치려다 당신 아들을 응급실에 보냈어. 이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막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나무 바닥이 밟히는 소리였다. 온몸의 털이 순식간에 쭈뼛었다. 나는 휙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가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게 소리 없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폭포오전의 하늘처럼 음산했다. 그녀의 왼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손은 옆구리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내 앞에 아직 치우지 못한 빈 약병 몇 개가 흑흐정되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직 지퍼를 채우지 못한 내 가방으로 옮겨갔다. 우리 사이는 3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부어가는 냉장고의 낮은 작동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당황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음울함과 궁지에 몰린 듯한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수정아, 뭘 찾았니? 쓰레기 함부로 뒤지는 거 위생이 안 좋아. 나는 바닥에 앉아 부엌문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권 때문에 얼굴 표정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만은 섬뜩할 정도로 빛났다. 마치 겨울밤 굶주린 들개 같았다. 공기는 굳어버린 기름처럼 끈적하고 숨쉬기 힘들게 느껴졌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켰다. 당황하지 마. 수정아, 지금은 당황하면 안 돼. 준호는 아직 병원에 누워있고 네 뱃속에는 아기도 있어. 이 늙은 여자와 맞서 싸워봤자 좋을 게 없어. 나는 천천히 조리대를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저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잠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최대한 평온하고 심지어는 약간 피곤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벌써 돌아오셨어요? 병원은요?
네가 혼자 집에 있는 게 걱정돼서. 시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다시 메말랐고 눈은 여전히 내 발치에 있는 약병에 고정되어 있었다. 뭘 그렇게 찾니? 집안 물건 함부로 뒤지지 마. 그녀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2미터로 줄어들었다. 함부로 뒤진 거 아니에요. 나는 눈을 내리깔고 그 빈 병들을 보며 일부러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준호 갈아입을 옷 좀 가져오려고 왔다가 부엌 좀 치우려고 했어요.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발견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얼굴에는 적절한 혼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약병이에요? 라벨은 왜 다 떼셨어요?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드시는 약인데 실수로 쓰레기에 섞인 건 아니죠? 이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데 따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나는 말하면서 허리를 굽혔고 자연스럽게 휴지로 빈 병 하나를 집어 눈앞에 대고 자세히 보았다.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다. 이 냄새 좀 이상한데요.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이 약, 의사 선생님이 아시는 거예요? 함부로 약 드시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은 온통 걱정이었고 온통 그녀를 위하는 말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몇 번 경련했고 눈빛의 흉악함이 희미해졌다. 그녀는 내가 비명을 지르거나 따지거나 얼굴을 붉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약병과 준호의 중독을 전혀 연결짓지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가 함부로 약을 먹는 것을 걱정하는 어리숙한 며느리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굳었던 어깨가 미세하게 풀리는 듯했지만 경계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억센 말투로 말했다. 나한테 줘. 별 중요한 약 아니야. 그냥 관절 아파서 먹는 민간요법 약이야. 병은 쓸모없으니 만지지 마. 나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순순히 그 병을 피 묻은 붕대가 감긴 그녀의 손을 건넸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에 있던 다른 병들도 주워 모두 손 안에 움켜쥐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아마 또 그녀를 찔렀을 것이다. 어머니, 손 아직 다치셨는데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다시 가져가려 했다. 필요 없어. 그녀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휙 손을 뒤로 뺐고 병들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마도 자신의 반응이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녀는 억지로 덧붙였다. 너는 임신 중이니 이런 더러운 것들 만지지 마. 어서 준호 옷이나 챙겨. 병원에서 사람이 비면 안 되잖아. 네, 알겠어요.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걸음걸이는 느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모처럼 내 등 뒤에 박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을 때까지.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즉시 귀를 문에 바싹 댔다. 밖에서는 아주 미세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레기를 빠르게 치우는 소리였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방으로 향하는 소리. 문이 열리고 들어간 후 찰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문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서야 등 뒤의 잠옷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차갑게 피부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흉골을 격렬하게 두드렸고 손발은 계속해서 저려왔다. 방금 그 짧은 몇 분간의 대치는 내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지만 나는 첫 라운드에서 이겼다. 나는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나는 약병 하나를 손에 넣었고 사진도 찍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약병과 그녀, 그리고 준호의 중독을 연결짓지 못했다고 그녀가 잠시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녀의 눈에는 나는 그저 약간 덤벙대고 어리숙한 임산부일 뿐이었다. 나는 쉴 수 없었다. 준호는 아직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전화했던 그 젊은 여자는 누구인가? 그 약은 무엇인가? 양이 적으면 죽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 약이 원래 준호의 목숨을 노린 것이 아니었나? 나는 몸서리를 쳤다. 만약 그 약의 목표가 나였다면, 내 뱃속의 악이었다면 그 양은 아마 유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저 운 나쁘게 준호가 마셨을 뿐. 그는 성인 남자인데도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만약 내가 마셨다면 차가운 기운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아랫배로 움켜쥐었다. 아직 평평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하마터면, 정말 하마터면 그를 잃을 뻔했다. 분노가 용암처럼 내 혈관 속을 맹렬히 흘며 눈을 건조하게 태웠다. 조옥분, 당신 정말 잔인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옷장으로 걸어가 준호의 갈아입을 옷 몇 벌을 꺼냈다. 일부러 소리를 내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들 그리고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전화 받을 때 무심코 눌렀던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다. 비록 두 문장밖에 녹음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위챗 부계정으로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몸은 매우 피곤했지만 뇌는 활시위처럼 탱탱하게 당겨진 채 비정상적으로 또렷했다. 나는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고 이 집 안에 나와 그 비밀만이 남을 때를. 시간은 분초를 다투며 흘러갔다. 창밖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나와서 거실을 몇 바퀴 돌고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신 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는 찰컥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귀를 기울여 밖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들었다. 멀리서 가끔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불을 켜지 않고 맨발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문 옆으로 걸어갔다. 다시 귀를 문에 바싹 댔다. 정막만이 흘렀다.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던 순간 아주 미세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아니었다. 발코니 쪽이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작은 베란다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가끔 거기서 빨래를 널거나 시들시들 한다가 있었는데 나는 숨을 죽이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소리 없이 침실 문 옆으로 이동했다. 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에는 큰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발코니 쪽 유리문을 통해 희미한 빛이 조금 들어왔다. 마치 휴대폰 화면의 불빛 같았다. 아주 낮게 깔렸지만 흥분과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바닥과 벽을 덕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시어머니였다. 실수했어. 다 망했어. 준호가 마셨어.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야. 의사가 약물 중독이라고 했어. 그녀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틈을 조금씩 더 벌리고 몸을 옆으로 틀어나갔다. 거실의 두꺼운 커튼 그림자 뒤에 숨었다. 이 위치에서는 발코니 쪽 소리가 겨우 들리면서도 발각되기 어려웠다. 전화 저편의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간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 울음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해? 지금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경찰이 조사라도 시작하면 그 약은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너는 그냥 그 뱃속의 고깃더미가 조용히 떨어지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준호가 그녀의 목소리가 목에 걸렸다. 몇 초가 지났어야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낮고 희미했지만 나는 몇 개의 핵심 단어를 포착했다. 얼음 송곳처럼 내 귀에 박혔다. 반드시 없애야 해. 굿이 집안 손자는 유진이 뱃속에서 나와야만 해. 굿이 아버님 쪽에서는 오래 숨길 수 없을 거야. 유진이 아이는 명분 있게 태어나야 해. 다시 실수하면 안 돼. 양을. 또 유진이었다. 나는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렇구나.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이 유진이 뱃속의 아이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였다. 구씨 집안 손자는 유진이 뱃속에서 나와야만 한다니. 그럼 준호는? 내 뱃속의 아이는 무엇인가?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사지를 마비시켰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아는가? 그는 이유진이와 그녀 뱃속의 구씨 집안 손자를 아는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안에서 갑자기 열렸다. 분홍색 실크 잠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대략 2선, 4세 정도 되어 보였다. 정말 예뻤다. 하얀 피부, 큰 눈, 어깨까지 늘어진 긴 머리. 환자복을 입었음에도 그 여리고 요염한 매력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는데 적어도 임신사 5개월은 되어 보였다. 그녀의 뒤에서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유진아, 왜 나왔어? 빨리 들어가 누워. 유진이라는 여자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시어머니의 팔짱을 꼈다. 답답해서 죽겠어요. 언니, 제가 언니를 배웅해주면 안 돼요? 언니, 준호 오빠가 깨어나면 저 보러 올까요? 오빠가 너무 오랫동안 안 왔어요. 아기도 아빠를 보고 싶어요.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나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즉시 몸을 돌려 벽에 붙은 홍보 게시판의 산후조리, 주의사항을 열심히 보는 척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쿵쾅쿵쾅 격렬하게 뛰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유진이에게서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와 시어머니에게서 나는 값싼 설화수 크림 냄새가 섞인 것을 맡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내 뒤를 막 지나치려 할 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병력 차트를 든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내밀고 웃으며 인사했다. 조 여사님, 또 동생분 검사 받으러 같이 오셨네요. 구 사모님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태동 검사는 다 했나요? 아기 아직 건강해요. 구 사모님? 간호사가 그녀를 구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유진이는 달콤하게 네 왕 간호사님, 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모호하게 대꾸하며 유진이를 끌고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섰다. 온몸이 차갑고 피가 모두 굳어버린 것 같았다. 동생, 구 사모님. 유진이 뱃속의 아이가 준호의 아이였다. 간호사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들이 자주 왔고 구 사모님의 신분으로 왔음이 분명했다.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의 동생이 그녀의 아들 구준호의 아이를 가졌고 심지어 구 사모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 뱃속의 아이를 구씨 집안 손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조옥분은 나에게 독극물을 먹여 내 뱃속의 아이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동생 조유진 뱃속의 사생아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그들이 명분을 얻기 위해. 혼란과 역겨움이 맹렬히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을 틀어막아 그 자리에서 토하지 않으려 했었다. 이 관계는 꿈틀거리는 벌레떼처럼 엉망진창이었고 너무나 더러워서 머리털이 쭈뼛었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몸을 돌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다. 방금 인사했던 간호사가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있었다.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정상으로 들리게 하려 했었다. 방금 지나간 임산부 806호 병실에 입원한 분 맞나요? 제가 먼 친척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내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듯했다. 무심코 대답했다. 806호요? 네, 맞아요. 구 사모님? 조 여사님 동생분 맞죠? 언니가 매일 와서 같이 있어주고 정말 사이 좋으시던데요. 임신 5개월 다 됐는데 유산기가 좀 있어서 여기서 입원해서 태 안정시키고 있어요. 친척분이세요? 남편분도 구씨인데 돈도 많다고 들었는데 바빠서 잘 안 오신대요. 남편분도 구씨, 돈 많고 잘 안 온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딘 칼날처럼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내 메마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약간 휘청거렸다. 나는 준호의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병원 뒤뜰에 인적 드문 작은 화단으로 갔다. 오후 햇살이 좋았지만 몸에 닿는 햇살에서는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구석에 긴 의자를 찾아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자 손이 차가웠다. 나는 검색창에 조옥분 동생이라고 입력했다. 시어머니는 이 지역 사람이고 동생이 있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준호도 말한 적이 없었다. 검색 결과는 많지 않았지만 오래전 동사무소에서 받은 모범 가정 표창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젊은 조옥분 옆에는 그녀와 눈매가 닮았지만 더 젊고 단아한 여자가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조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진이, 시어머니의 친동생. 준호의 아이를 임신 중이고 간호사에게 고 사모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곧이 집안 손자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조옥부는 나에게 독극물을 먹여 내 뱃속의 아이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동생 조유진 뱃속의 사생아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그들이 명분을 얻기 위해. 그럼 준호는? 준호는 자신의 이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아는가? 만약 그가 모른다면 조옥부는 아들에게 숨기고 근친 상간의 씨앗을 굿이 집안에 심으려 한 것이었다. 만약 그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니야. 준호가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동의했다면 그들은 나에게 이혼을 강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독극물을 사용하는 이런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썼을까? 만약 준호도 계속 속았거나 아니면 조옥분의 목적이 손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면? 굿씨, 집안의 재산? 나는 눈을 떴다. 멀리 병동 건물이 반사하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알든 모르든 조옥분과 조유진이 자매는 이미 나에게, 내 아이에게 독이 든 칼날을 들이밀었다. 첫 번째는 실패했고 하마터면 준호까지 죽을 뻔했다. 두 번째는 내가 알아챘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방 속 지퍼백에 든 작은 약병을 만져보았다. 또 병실에 있던 그 두유가 생각났다. 증거는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준호가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유진이 뱃속의 아이가 정말 준호의 아이인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조옥분이 이 아이로 무엇을 꾀하는지 알아야 했다. 빛은 소용없었다. 눈물은 더더욱 소용없었다. 나는 언제 흘렀는지 모를 능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을 닦아내고 일어섰다. 햇살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자갈길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어딘가 섬뜩해 보였다. 조옥분, 조유진, 당신들 음모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면 지금부터 나도 당신들과 끝까지 놀아줄게. 나는 병원 화단의 긴 의자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해가 져서 건물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까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저렸지만 마음은 굳은 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조유진, 준호의 이모, 임신 5개월 차의 구사모님.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름만 아는 것은 소용없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다. 나는 준호의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싸늘함과 위선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3년을 살았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낯설고 역겨웠다. 가구 하나하나, 공기한 조각까지 조옥분 자매의 계산적인 악취가 배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 조옥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방은 항상 깔끔하고 심지어 강박적일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성격처럼. 나는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다. 동작은 빨랐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었다. 나는 조유진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 찾고 있었다. 사진, 편지, 경력 기록, 뭐든 상관없었다. 침대 협탁 가장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다. 아주 낡은 작은 구리 자물쇠.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머리핀이나 바늘로는 열리지 않았다. 이것이 오히려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자물쇠를 자세히 보았다. 아주 평범한 자물쇠였고 열쇠는 작을 것이 분명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조옥분의 습관을 떠올렸다. 그녀는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싫어했다. 귀찮다고 생각했다. 집안의 중요한 서랍 열쇠들은 모두. 나는 일어나 그녀의 옷장 옆에 있는 낡은 나무 서랍장 앞으로 갔다. 손을 뻗어 서랍장 상단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보통 자주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놓여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다. 내 손가락은 먼지 속을 더듬었고 곧 차가운 작은 금속 조각에 닿았다. 바로 그것이었다. 작은 구리 열쇠. 나는 열쇠를 쥐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다. 살짝 돌리자 딸깍하고 자물쇠가 열렸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많은 물건이 없었다. 색바랜 벨벳 보석함, 몇 권의 통장, 그리고 잡동사니들. 통장을 펼쳐보니 모두 조옥분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금액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철 안에서 나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몇 장의 은행이체 영수증이었다. 송금인 조옥분, 수취인 조유진. 금액은 매번 점점 더 커졌고 가장 최근의 한 장은 2달 전의 것이었는데 8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다. 비고란에는 영양비라고 적혀 있었다. 영양비? 태교 영양비인가? 나는 비웃으며 영수증을 자세히 찍었다. 서랍 가장 아래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산전 검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이름 조유진, 임신 20주 검사. 경원은 이 도시의 유명한 사립 산부인과였다. 보고서에는 태아가 모두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시선은 마지막 페이지의 보호자 서명란에 멈췄다. 피갈겨 쓴 글씨였지만 나는 한눈에 그것이 구준호의 서명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필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옆에는 관계 남편이라고 인쇄된 작은 글씨가 있었다. 남편이라는 2 글자가 마치 불에 달군 바늘 2개처럼 내 눈에 박혔다. 보고서를 든 내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구준호가 서면했다. 그는 알 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분으로 조유진과 함께 산전 검사를 받으러 다녔던 것이다. 그러니 간호사가 그녀를 구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었다. 그러니 조옥분이 구씨 집안 손자는 유진이 뱃속에서 나와야만 한다고 말했던 것이었다. 원래 그들의 계획 속에서 어쩌면 준호의 무기 속에서 조유진과 그녀 뱃속의 아이가 진짜 백이었던 것이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내 뱃속의 아이는 무엇인가? 사랑을 방해하는 조연인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걸림돌인가? 분노와 차가운 증오가 내 흉골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오장육부가 봐왔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다. 오는 것은 소용없었다. 준호의 서명, 조유진의 산전 검사 기록, 이체 내역. 이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 악독한 자매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견우는 가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것은 준호와 조유진이 불륜 관계임을 증명할 뿐이었다. 조옥분이 동생을 금전적으로 지원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럼 그 약은 조옥분이 나와 준호를 해치려 했던 것을 준호는 아는가? 만약 그가 안다면 그는 나와 우리 아이를 살해하려는 공범이거나 묵인한 것이다. 만약 그가 모른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남편이었다.
자신의 엄마와 이모에게 놀아나다가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으니 나는 혈연에 대한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광기 어린 생각이 내 머릿속에 형성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두고 서랍장 위에 지문을 닦아냈다. 그리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왔다. 나는 거실에 잠시 앉아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해가 질 무렵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안 좋았고 눈 밑은 푸르스름했다.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 가짜 미소를 지었다. 수정아 돌아왔니? 준호는 어때?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직 안 깼어요. 어머니, 혹시 내일 아침에 아버님 기차로 돌아오시나요? 시아버님 구정국은 지난달에 고향에 가서 낡은 집 문제로 일을 처리하고 계셨다. 원래 며칠 더 머물 예정이었는데 준호가 사고를 당하자마자 나는 그날 바로 전화를 드렸다. 내일 아침 9시에 도착하신대. 시어머니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약간 느린 동작으로 말했다. 아이고, 아버님 돌아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냥 준호가 실수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중독됐다고요. 어머니 맞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고 모호하게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피곤해서 먼저 좀 쉴게. 저녁은 네가 알아서 좀 차려 먹어. 난 입맛이 없네. 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아버님 구정국은 아침 9시에 10분 기차로 도착할 예정이었다. 시어머니는 8시 반에 벌써 급하게 집을 나섰다. 아버님께 대접할 좋은 반찬을 사러 마트에 간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미리 아버님과 입을 맞추기 위해 가는 것임을 알았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나는 즉시 움직였다. 나는 시아버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여행 가방은 구석에 놓여 있었고 아직 열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쪼그려 앉아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솜씨였다. 나는 빠르게 뒤졌고 곧 가방 안쪽의 이중 주머니에서 투명한 작은 지퍼백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분의 열쇠 몇 개와 휴지로 쌓인 낡은 빗이 들어있었다. 빗에는 희끗희끗 짧은 머리카락들이 억시 들어있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셨고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셨다. 나는 핀셋으로 빗살에서 모근이 붙어있는 비교적 온전한 머리카락 몇 개를 조심스럽게 집어냈다.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작은 지퍼백에 넣었다. 그리고 빗을 원래대로 싸서 원래 자리에 넣고 여행 가방을 닫았다. 다음 목표는 준호였다. 이것은 더 쉬웠다. 병실에는 그가 갈아입었던 환자복이 욕실의 빨래 바구니에 놓여 있었다. 나는 어제 이미 확인해 두었다. 나는 병원에 도착했고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환자복의 깃과 어깨 부분에서 준호의 짧은 머리카락 몇 개를 빠르게 찾았다.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수집해 두었다. 2개의 머리카락 샘플을 몸에 지니고 나는 이전에 의료 보도를 할 때 알게 된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 친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사설 감정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나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친자 확인 감정을 긴급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상대방은 만만치 않은 가격을 불렀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의했다. 샘플을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48시간이 필요했다. 이 48시간은 매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버님은 돌아오셨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강직하고 보수적인 분이셨다. 아들이 중독되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마터면 기절할 뻔하셨다. 병원에서 준호의 모습을 보신 아버님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수정아,
네가 고생이 많다. 힘내렴. 준호는 괜찮아질 거야.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부어오른 눈을 보며 내 마음속은 시큼하면서도 차가웠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 남자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떤 독한 여자인지 알까? 자신이 아끼는 아들이 젊은 처제와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까? 하마터면 아들을 잃고 태어나지도 않은 친손자까지 잃을 뻔했다는 것을 알까? 나는 나의 의심을 그에게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그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저와 아이 모두 준호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우는 듯했다. 아버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셨다. 옥분아,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얼굴색이 왜 이리 안 좋으냐. 이 집은 네가 버텨줘서 다행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눈 속의 증오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감정 결과가 나온 날 오후 나는 산전 검사를 핑계로 그 사설기관으로 갔다. 얇은 서류 봉투를 받아 들었을 때 내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뜨지 않고 그것을 꼭 쥐고 인적대문 근처 공원으로 갔다. 가장 한적한 벤치에 앉았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씌워왔지만 나는 그저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다.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후에야 서류 봉투의 봉합 부분을 뜯고 안에서 그 결정적인 종이를 꺼냈다. 앞에 있는 복잡한 전문 용어와 데이터는 건너뛰고 내 시선은 곧바로 마지막 항목인 결론에 꽂혔다. 굵은 글씨가 불에 달군 쇠처럼 내 눈에 박혔다. 현존하는 자료와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정국은 구준호의 생물학적 친부가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구준호는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아주 오랫동안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보았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접어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품에 꼭 안았다.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었다. 이것이 조옥분이 나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독극물을 사용한 그토록 교활한 모든 이유였다. 준호는 구씨 집안의 피가 아니었다. 그래서 내 뱃속의 아이도 구씨 집안의 진정한 혈육이 아니었다. 반면 조유진 뱃속의 아이는 그녀 조옥분의 진정한 조씨 집안의 피를 이은 친손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를 명분 있게 구씨 집안의 상속자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 이방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걸림돌이 된 것이다. 준호, 그녀가 거의 30년 동안 키웠지만 친아들이 아닌 이 아들은 필요할 때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친동생과 그녀의 친의 손자, 즉 그녀의 친손자의 앞길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이것은 마치 바뀐 태자 이야기였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 잔디밭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는 젊은 부모들을 보았다. 햇살은 찬란했고 세월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세상은 이 순간 완전히 뒤집혔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친자 확인 보고서와 이전에 찍어둔 약병 사진, 이체, 내역, 준호의 서명이 있는 조유진의 산전 검사서, 그리고 내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조옥분, 조유진, 그리고 구준호. 게임은 이제 내가 주도할 차례였다. 친자 확인 결과는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짓눌렀다. 차갑고 단단하게. 나는 그 서류 봉투를 안고 공원 벤치에 앉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다리가 약간 저렸지만 머릿속은 비정상적으로 또렷했다. 심지어 섬뜩할 정도로 또렷했다. 준호는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이 비밀이 마치 열쇠처럼 마침내 모든 자물쇠를 풀어주었다. 조옥부는 자신이 거의 30년 동안 키운 아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왜 그토록 조유진 뱃속에 사생아를 굳이 집안의 손자 자리로 올리려 했을까?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에는 왜 항상 무언가 숨겨져 있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준호, 그리고 나,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는 모두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동생,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혈육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내 그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집에 없었다. 아마 아직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구석에서 그녀의 좋은 동생 조유진과 다음 독한 계략을 상의하고 있을 것이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 혈액이 흐르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거실에 잠시 앉아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신뢰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훈아, 나 수정이야. 할 말이 좀 있는데 아마 좀 복잡하고 위험할 거야.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도 놀랐다. 전화 저편은 대학 동창 임지훈이었다. 그는 지금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었고 날카로운 수완과 넓은 인맥을 자랑했다. 대학 시절 우리는 가장 친했고 그는 특히 약자를 괴롭히거나 비겁한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지훈이는 내 말투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고 즉시 진지해졌다. 수정아,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스 중독, 두유 약물 투여, 엿들은 대화, 조유진의 존재, 산전 검사 기록, 이체 내역, 그리고 방금 받은 준호의 비친자 확인 감정 보고서까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했다. 전화 저편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억눌린 숨소리만 들렸다. 지훈이는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런 빌어먹을, 이건 드라마에서도 이렇게는 안 써. 네 시어머니랑 걔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두 번은 살인 미수야. 살인 미수. 나는 그의 말을 정정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지훈아, 도와줘. 나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아무도 도망칠 수 없어. 말할 것도 없어. 이 일은 내가 무조건 도와줄 거야. 지훈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 녹음 파일, 이체 내역, 산전 검사서, 그리고 그 약병과 두유 모두 매우 중요해. 하지만 완벽한 증거 사슬을 만들어야 해. 특히 독극물 투여 증거는 확실한 감정 보고서가 필요해. 그 안에 든 성분이 준호가 중독된 것과 일치하고 조옥분에게까지 추적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네 시어머니는 매우 신중해서 약병 라벨도 떼고 두유도 네가 다 마시지 않았잖아. 물증만으로는 발뺌하기 쉬워. 알아? 나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감정기관을 찾아 그 약병 잔류물과 그 두유에 대한 물증 감정을 해주는 것을 도와줬으면 해. 빨리.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 문제없어. 내가 아는 통로가 있어. 긴급 처리하면 빠르면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거야.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수정아, 더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준호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 심장이 마치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내가 3년을 함께 살았고 뱃속에 그의 아이를 품고 있는 이 남자. 그는 대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 모든 일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불쌍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혐오스러운 공범인가? 나도 몰라. 내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었다. 산전 검사서에 그의 서명이 있고 간호사는 조유진을 고 사모님이라고 불렀어. 그는 적어도 조유진의 존재와 그녀 뱃속의 아이를 알고 묵인했어. 하지만 독극물 투여는 그가 참여했는지 확실하지 않아. 그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도 말했잖아. 그 주스는 원래 너를 위한 것이었다고. 지훈이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만약 그들의 목표가 너와 네 뱃속의 아이였다면 준호의 실수 복용은 조옥분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망했어가 된 거지. 그들은 준호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어. 적어도 이번에는 아니었어. 그래서 준호는 독금을 투여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 그는 조유진과 그 아이의 존재만 묵인했거나 심지어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속았을 수도 있어. 이 추호는 합리적이었지만 나를 조금도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 모르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다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구 사모님으로 자처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우리 결혼에 대한 가장 철저한 배신이었다. 나는 그의 태도를 알아야 해. 그의 마음 속에서 우리 아이는 대체 무엇일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우나 준호와 조유진 사이에 다른 더 직접적인 금전 거래나 더 친밀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해줘.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 구정국은 이 모든 것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을까? 알겠어. 이건 나한테 맡겨. 너는 너 자신을 보호해. 특히 음식에 주의하고 네 시어머니가 주는 어떤 것도 절대 먹지 마. 그 집은 이제 되도록 적게 머물고 공공장소나 CCTV가 있는 곳에 있어. 휴대폰은 항상 켜두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지훈이는 전례 없이 진지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했다. 걱정 마. 알겠어.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이틀 동안은 겉으로는 평온했다. 나는 매일 정씨의 병원에 가서 준호를 보았다. 그는 아직 개원하지 않았지만 의사는 지표들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님은 매일 병실을 지키며 한순간에 많이 늙으셨다. 시어머니도 매일 왔지만 항상 불안해했고 나를 보는 눈빛은 점점 불안해했고 나를 보는 눈빛은 점점 더 음울해지며 탐색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그날 아침이스럽게 그녀는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그날 아침 있었다. 나는 그저 버렸다고 대답했다. 식으니까 비린내가 나서.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조유진 쪽도 조용해진 듯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평온이 폭풍 전야의 가짜라는 예감이 들었다. 조옥부는 두 번의 실패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내가 이미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급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훈이 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약차 유물과 두유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둘 다 동일한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임신 중절에 사용되는 처방약이었지만 안전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농도였다. 특히 두유에서 검출된 농도는 만약 내가 정말 마셨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검사 보고서는 백지에 검은 글씨로 적힌 철저한 증거였다. 게다가 그는 더 많은 것을 조사해냈다. 준호 명의로 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은행 카드 한 장이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조유진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금액은 처음에는 2만 원에서 최근 몇 달 동안은 5만 원으로 늘어났다. 송금 비고는 생활비, 영연비, 심지어 명절 선물까지 다양했다. 조유진의 가장 최근 산전검사 비용은 수만 원에 달했는데 이 역시 이 카드에서 결제되었다. 더욱 나를 차갑게 만든 것은 지훈이가 조유진이 현재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의 소유주가 준호는 아니지만 매달 관리비와 수도, 전기세가 준호의 또 다른 비밀 계좌에서 지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계좌의 개설 시기는 나와 준호가 결혼한 직후였다. 그렇구나. 그 목저장은 진작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는 약간 불러온 아랫배를 만지며 역겨움을 느꼈다. 이 3년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코미디였다. 내가 생각했던 금슬 좋은 부부는 알고 보니 이미 나 몰래 그의 이모와 함께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던 것이다. 시아버님 구정국에 대해서는 지훈이의 초기 조사 결과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는 대조사였고 사회생활도 단순했으며 재정 상태도 깨끗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속았을 수도 있었다. 조옥군에게 수십 년 동안 기만당하고 이용당했을 수도 있었다. 모든 조사 보고서를 받은 바로 그날 오후 나는 병원에서 조유진을 만났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조옥분이 그녀를 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조유진은 헐렁한 임산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색은 붉었고 불룩한 데는 이미 뚜렷했다. 그들은 준호의 병실 쪽으로 걸어왔는데 내가 이때 복도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듯했다. 나를 보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동시에 굳어버렸다. 조옥부는 당황한 눈빛으로 무심코 방걸음 앞으로 나서 조유진을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조유진은 눈썹을 치켜뜨고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특히 내 배 위에서 시선을 2초 정도 멈추더니 비웃는 듯하면서도 영민이 섞인 듯한 입꼬리를 올렸다. 수정아, 왜 여기에 있니? 조옥분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메말랐다. 준호 보러 왔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내 시선은 조유진에게 꽂혔다. 이분은 조유진은 조옥분이 소개하기도 전에 반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수정이구나. 언니랑 준호 오빠한테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나는 유진이야. 언니의 친동생. 그녀는 친동생 세 글자를 특히 강조했고 일부러 불룩한 데를 살짝 만져보았다. 아, 조 여사님 동생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준호 보러 오셨군요. 아직 안 깼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좋대요. 우리는 그냥 문 밖에서 볼게. 들어가서 시끄럽게 안 할 거야. 조유진이 말하며 병실로 들어가야 했다. 죄송하지만 나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서 병실 문을 막아섰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직계 가족 외에는 당분간 면회가 안 된다고요. 감염 위험 때문에요. 비록 조 여사님 동생분이지만 직계는 아니시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은 조금도 이해에 없지 않았다. 조유진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요염한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에는 불쾌함이 스쳐 지나갔다. 조옥분도 다급해졌다. 수정아, 말이 왜 그래? 유진이도 준호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어머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호는 지금 안정과 치료가 필요해요. 불필요한 걱정이 아니라요. 게다가 조유진 씨는 임신 중이잖아요. 병원에는 세균이 많으니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곳에 자주 오지 않는 게 좋겠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뱃속의 아기라는 단어를 특히 또렷하게 발음했다. 조유진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하며 입술을 깨물고 조옥분을 향해 서러운 눈빛을 보냈다. 언니, 얘 좀 봐. 조옥분은 나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비밀이 들통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됐어 유진아. 수정이 말이 일리 있네. 너는 먼저 돌아가. 준호는 우리가 여기 있을게. 조옥부는 결국 화를 억누르고 조유진을 밀었다. 목소리에는 달래는 듯한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고가 가득했다. 조유진은 불만스러운 듯 나를 노려보고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몸을 비틀며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병실 문 쪽으로 돌아섰다. 안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오빠, 내일 다시 보러 올게. 잘 쉬어. 나랑 아기 모두 오빠 기다릴게. 그 목소리는 달콤하고 느끼했으며 노골적인 선전포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옥분을 바라보았다. 복도 안의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고 소독약의 차가움과 소리 없는 전쟁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조옥분은 내 시선에 약간 초조해진 듯했다. 나는 준호 좀 보고 올게.
그녀는 한마디만 던지고 서둘러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병실 문에 등을 대고 천천히 복도 끝 창문으로 걸어갔다. 창밖은 햇살이 찬란했지만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팔을 타오르는 불꽃이 더 거세지는 것을 느꼈다. 조유진의 등장, 그녀의 도발적인 눈빛과 말, 그리고 조옥분의 어설픈 당황스러움까지 모두 내 마음속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준비는 다 됐어. 몇 초 후 지훈이에게 답장이 왔다. 만사순조, 동풍만 남았어. 언제든 가능해.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래 화원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동풍은 곧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할 폭풍이 될 것이다. 조유진의 달콤하고 느끼한 나랑 아기 모두 오빠 기다릴게라는 말이 독침처럼 내 귀 속에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흰색 승용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마음속에 차가운 불꽃 같은 고통이 피할 바가 아니었다. 병실 안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다. 아버님이 한숨을 쉬고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위로하는 소리였다. 규칙적인 삐빅 소리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문 밖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약간 우습기도 하고 약간 서글프기도 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하리라 생각했던 이 남자는 이 더러운 연극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나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몸을 돌려 병원을 나섰다. 볼 것은 다 보았고 기다릴 것도 거의 끝에 다다랐다. 지훈이의 일 처리는 매우 빨랐다. 다음 날 오후 그는 잘 정리된 파일을 내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그 안에는 내가 이전에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의 선명한 스캔본, 감정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유진의 아파트 상세 주소, 구입 시기, 내가 임신하기 2달 전이었다. 그리고 준호의 그 비밀 계좌에 지난 2년간의 거래 내역, 조유진에게만 향하는 거래 내역이 한 줄 선명했다. 그는 또한 엄격한 문구와 완벽한 증거 사슬을 갖춘 고소, 수정아, 이 정도면 네가 고소하는 데 충분하고 이혼 소송에서 네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심지어 그 악독한 자매를 몇 년간 감옥에 보내는 것도 가능해. 지훈이는 전화에서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힐 거야. 준호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잖아. 어쩌면 그의 말을 들어봐야 할지도 몰라. 그가 뭐라고 말하든 중요할까? 나는 되물었다. 목소리가 메말랐다. 그 이체 내역, 그 아파트, 산전 검사서의 서명.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거야? 그와 조유진의 아이가 가짜라는 거야? 지훈이는 잠시 침묵했다. 내 말은 네가 그가 독극물 투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가 공범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지 말이야. 그리고 그게 나중에 네가 그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네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 아이. 나는 아랫배를 쓸어보았다. 이 아이가 과연 이 더럽고 추악한 가정에 태어나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부마우, 앞으로도 네가 연극 한 편을 연출하는 것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언제든 대기하고 있을게. 지훈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틀 후 무더운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준호가 깨어났다는 것이었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직 기운 없이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약간 흐릿했다. 나를 보자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버님은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하셨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며
긴장과 탐색이 섞여 있었다. 의사는 검사 결과 깨어났지만 간과 신장 손상이 심각하여 장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정적으로 큰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사와 아버님이 잠시 병실을 비우고 나와 시어머니만 남았을 때 준호는 마침내 약간의 기운을 모아 나를 보았다가 다시 그의 엄마를 보았다가 엄마, 그 주스.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급변했다. 그녀는 즉시 침대 옆으로 달려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이제 맞겠으니 말하지 마. 헛생각하지 마. 그냥 오렌지가 안 좋았던 거야. 농약 잔류물. 의사 선생님도 사고라고 했어. 사고. 준호는 힘겹게 되풀이했다. 눈빛에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가 다시 그의 엄마를 보았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침대 옆에 섰다. 준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사고가 아니야, 준호야. 그 주스는 나를 위해 특별히 짜낸 거였어. 비타민 C를 많이 보충하라고. 네가 마시고 1시간 만에 쓰러졌지. 의사 선생님이 약물 중독이라고 했어. 대량의 낙태야.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선명했다. 마치 얼음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준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옥분을 향해 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엄마, 왜 그랬어? 조옥분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의 말을 끊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정아, 네가 어떻게 그런 피 묻은 말을 할 수 있어? 준호가 이제 맞겠는데 너는 그를 화병으로 죽일 셈이야? 그건 분명 사고였어. 오렌지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오렌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분명 차가웠을 것이다. 조옥분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조옥분의 낮고 울먹이는 그러나 도끼가 서린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실수했어. 다 망했어. 준호가 마셨어.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야. 의사가 약물 중독이라고 했어. 반드시 없애야 해. 고씨 집안 손자는 유진이 뱃속에서 나와야만 해. 고씨 아버님 쪽에서는 오래 숨길 수 없을 거야. 유진이 아이는 명분 있게 태어나야 해. 다시 실수하면 안 돼. 이번에는 양을. 조옥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에 옆으로 비켜서서 피했다. 그녀는 허공을 휘저었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 발진한간에 부딪혔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엄마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호흡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쉬어버린 목소리로 부서진 응자를 토해냈다. 엄마가 수정이를 해치려 했어? 내 아이를 해치려 했어? 왜? 유진이? 유진이는 또 누구야? 대체 나한테 뭘 숨겼어? 아니야, 준호야. 네 말 듣지 마. 그건 가짜. 얘가 조작한 녹음이야. 얘는 나를 해치려 하고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 해. 조옥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준호를 안으려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밀어냈다. 그는 아직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이 움직임에 주사바늘에서 피가 역류했고 선홍색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올라갔다. 그럼 조이진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 맞아? 나는 휴대폰을 끄고 준호를 보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준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내 눈을 피하고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한참 후에야 거의 들리지 않는 응 소리를 냈다. 이 응 소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막 문을 열고 들어오던 시아버님 구정국 어르신도 무너뜨렸다. 그의 손에는 아직 납부서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석상 같았다. 그는 병상에 누워 수치심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준호를 보았다가 미친 듯이 날뛰는 조옥분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 닿았고 그 안에는 만연자실함과 엄청난 충격이 가득했다. 옥분아, 준호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유진이는 또 누구고? 아이는 또 무슨 아이야? 독극물은 또 뭐야? 아버님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리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조옥불. 아버님은 마치 구명주를 본 듯 아니면 최후의 심판관을 본 듯 했다. 그녀는 엉금엉금 기어가 아버님의 다리를 붙잡았다. 정국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수정이에요. 얘가 저를 모함하고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요. 모함이라고?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복사본들을 꺼내 한 장 한 장 병상 위에 아버님 발 앞에 던졌다. 이것은 그 주스에서 검출된 낙태약 성분 보고서예요.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찾은 약병 잔류물과 일치해요. 이것은 조유진의 산전 검사서예요. 보호자 서명은 구준호, 관계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준호가 매달 조유진에게 송금한 기록이에요. 이것은 그가 조유진의 아파트 관리비, 수도 전기세를 지불한 내역서고요. 맞다. 나는 얼굴이 잿빛이 된 조옥분을 보며 천천히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이것은 구준호와 아버님의 친자 확인 보고서예요. 결과는 아주 명확해요. 구준호는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이 한 장이 가볍게 떨어져 정확히 아버님 발치에 놓였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다. 병실 안에는 단조로운 삐빅 소리와 조옥분의 거칠고 절망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시아버님 구정국은 허리를 굽혀 떨리는 손으로 그 친자 확인 보고서를 주었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한 글자 아주 천천히 읽었다. 그의 등은 조금씩 더 굽어졌고 얼굴을 핏기는 눈에 띄게 사라져 마침내 죽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조옥분을 보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낯설었다. 마치 눈앞에 이 여자를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저 컥컥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색이 빠르게 파랗게 변했고 온몸이 뻣뻣하게 뒤로 넘어갔다. 아버님, 정국씨.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호는 몸부림치며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바닥에 쓰러졌다. 조옥부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님을 부축하려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뛰어들어와 의식을 잃은 아버님을 이동 침대에 싣고 응급실로 밀어넣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침대로 돌아왔다. 그는 혼란스러운 인파 사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애원, 그리고 일말을 믿을 수 없는 절망이 가득했다. 조옥부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빛은 멍했다. 입안에서는 망했어 라는 말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 앞으로 걸어가 쪼그려 앉았다. 우리 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저에게, 제 아이에게 하신 모든 일, 그리고 구씨 집안을 속여 남의 아들을 30년 동안 키운 일. 우리 천천히 계산해봐요. 말을 마치고 나는 일어섰다. 아무도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이 숨막히는 혼란 속에서 걸어 나왔다. 복도 끝에는 임지훈과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빠르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임지훈에게 그리고 경찰에게 또렷하게 말했다. 고소하겠습니다. 조옥분을 살인 미수미꼬의 상해, 그리고 구준호와 조유진을 중원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정국 아버님은 결국 살지 못하셨다. 의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고 너무 늦게 발견되었다고 했다. 아버님의 몸은 원래 잔병이 좀 있었다. 조옥분의 수십 년간 이어진 기만, 친자 확인 결과 그리고 눈앞에 이 난장판이 그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고씨 집안에는 가까운 친척이 많지 않았고 온 사람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그의 전 학교 동료들이나 학생들 뿐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애도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좋은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들은 중독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다니. 영안실한 준호는 검은 옷을 입고 가슴에 흰 꽃을 달고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많이 말랐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눈은 아버님이 웃는 영정 사진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온몸이 죽음 같은 잿빛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경찰이 그의 앞에서 조옥분을 체포해간 일부터 나중에 아버님이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일, 그리고 내가 지훈이를 시켜 그에게 이혼 합의서를 건네주었을 때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명하고 묵묵히 서명하고 묵묵히 서명하고 묵묵히 장례식을 준비했다. 조옥부는 아직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살인미수, 구준호에 대한 고해상해, 그리고 구정국에 대한 중혼 사기 혐의. 지훈이는 증거가 확실해서 최소 10년형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장례식 참석 요청은 기각되었다. 잘된 일이었다. 아버님도 아마 그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으셨을 것이다. 준호 오빠, 아기를 입에 달고 살던 그 조유진이라는 여자는 조옥분이 체포되고 구씨 집안이 혼란에 빠지자 준호가 이전에 준 돈을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곧 낙태 수술을 받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위 구씨 집안의 손자라는 것이 현실 앞에서는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잘된 일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서서히 흩어졌다. 나는 헐렁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랫배는 이미 뚜렷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준호 옆으로 걸어가 손에 쥐고 있던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아버님의 영정 앞에 조용히 놓았다. 신선한 오렌지색 주스가 흑백의 엄숙한 영안시에서 약간 눈에 띄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주스를 보았다.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입술을 떨며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엄청난 공포와 애원, 그리고 일말에 믿을 수 없는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영정 속 아버님의 온화한 얼굴에 꽂혔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영안실 영문 쪽을 보았다. 시어머니 조옥분이 와 있었다.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모른다. 아마 경찰의 호송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그녀는 그곳에 나타났다. 그날 체포될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구겨진 머리, 깊이 꺼진 눈. 며칠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번쩍이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옆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옆에는 그녀는 영정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준우를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마지막으로 그 오렌지 주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가을바람에 마지막 남은 마른 나뭇잎처럼. 나는 그녀에게 걸어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섰다. 나는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 비친 내 평온하고 잔잔한 얼굴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또렷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님도 분명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조옥분의 목구멍에서 컥컥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가 다시 그 주스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있던 광기와 공포는 마침내 완전한 붕괴로 변했다. 여기요. 나는 그 오렌지 주스 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동작은 아주 느리고 안정적이었다.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좋아하시던 오렌지 주스예요.
제가 특별히 가져왔어요. 아버님 대신, 그리고 저 대신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그렇게 저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조옥분의 사람 같지 않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를 본 것처럼 맹렬히 뒤로 물러섰다. 수갑이 문틀에 쨍그랑쨍그랑 소리를 냈다. 치워. 악마. 너는 악마야. 안 마셔. 안 마셔.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사고야. 다 사고라고. 그녀는 횡설수설 소리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녀에게는 예전의 교활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경 2명이 힘껏 그녀를 붙잡았다.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저 손목을 살짝 비틀자 정교한 유리컵이 영안실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황금색 오렌지 주스가 사방으로 튀었고 대부분 조옥분의 발치에 쏟아져 그녀의 바지단에 적셨다. 주스는 천천히 아버님의 영정 아래로 흘러갔다. 투명한 유리 조각들이 노란 주스 액체 속에 섞여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고 잘게 부서진 빛을 반사했다. 조옥분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발치에 흐르는 주스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는 마치 순식간에 모든 뼈가 뽑힌 것처럼 온몸이 나른해졌다. 여경들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이미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입을 벌린 채 텅 빈 눈에서 굵고 탁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콧물과 섞여 지저분한 바닥에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안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많이 써. 정말 많이 써. 정국씨, 준호, 내 손자도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다고. 여경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듯 나른해진 조옥분을 부축하여 영안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모든 순간 동안 준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영안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남은 것은 잔연과 바닥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눈부신 오렌지색 얼룩뿐이었다. 나는 휴지를 꺼내 손에 묻은 주스 한 방울을 천천히 닦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전원을 끄고 넣었다. 이 영화실의 CCTV는 내가 지훈이에게 미리 부탁해서 각도를 살짝 조절해둔 상태였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 특히 조옥분이 오렌지 주스를 보았을 때 위장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붕괴가 선명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영상은 나중에 유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나 옳았다. 나는 준호 옆으로 걸어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창백하고 초췌한 옆모습을 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고 한때 뼈저리게 미워했던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황무지 같은 평온만이 남아있었다. 구진호. 나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집과 대부분의 예금은 내가 갖는 것으로 해. 이게 네가 치러야 할 때가야. 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고향 집은 너에게 남겨줄게. 아버님의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 이제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이야.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억눌리고 부서지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인지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 황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몸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영안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밖은 햇살이 약간 눈부셨다. 나는 손으로 햇살을 가렸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와 풀내음을 씌웠다. 뒤편에 숨막히는 향냄새와 절망의 냄새를 날려버렸다. 지훈이의 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차 옆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담배를 껐다. 다 끝났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문을 열고 앉았다. 살짝 불러온 아랫배를 만졌다.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살짝 발길질했다. 마치 나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다 끝났어.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 흑백 리본이 달린 건물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길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나의 새 집은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햇살이 충분했고 베란다에 새로 심은 화분들은 잘 자라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에게 온 메시지였다. 초오픈 정신 감정 결과 나왔어. 반응성 정신장애, 망상증 동반. 하지만 이건 형량에 영향 없어. 받아야 할 죗값은 하루도 줄지 않을 거야. 안심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그 계산적인 계획들, 그 독약들, 그 배신과 상처들 모두 영화실 바닥의 그 오렌지 주스처럼 이미 깨끗하게 닦여나갔다. 아주 희미하고 곧바람에 사라질 흔적만 남긴 채 나는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아랫배를 살며시 감쌌다. 그 안에 힘찬 태동을 느꼈다. 하가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입꼬리가 천천히 진정으로 편안한 곡선을 그렸다. 엄마가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창밖은 햇살이 좋았다.